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많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가 살게 된 원인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화 영토론으로 본 이 북방 영토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뭐라 그랬죠?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주거 문화에 여기 많은 얘기는 있지만은 우리 한국 주거 문화가 온돌 문화잖아, 그죠? 이 온돌 문화가 쭉 분포돼 있는 데는 누가 살았다는 얘기? 우리 배달족이 살았다는 얘기. 그 배달족이 땅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은 입식 문화죠. 잘 알잖아, 중국 입식 문화라고 하는 거. 한반도는 우리는 좌식 문화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한 문명권의 온돌 문화가 이제 생성이 됐는데 한반도 전체의 난방 방식으로 사용됐다. 즉 우리가 지금 우리 배달족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게 한반도 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온돌 문화죠. 온돌 문화가 어디까지 분포가 돼 있었느냐? 그걸 본다라고 하면은 온돌 문화 분포지가 바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돌 문화는 중국 한쪽에는 없는 문화고 한반도만 채택한 난방 방식이다. 온돌은 장갱, 화갱, 난돌, 연돌, 구돌 등 다양한 이름으로 19세기 이후에 온돌이라는 이름으로 정착이 됐는데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됐는데 이거는 우리 배달족의 고유한 난방 방식이다. 방의 일부분만 구들을 놓고 난방하는 쪽구들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옥저인들입니다. 이제 저쪽에 그 연해주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두만강 이쪽이 되죠. 그쪽에 이제 옥저인들이 이제 쪽구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문헌상으로 온돌의 최초 기록은 서기 500년 초에 역도원이 쓴 수경주의 포구수란 강물의 수원을 적은 글에 온돌에 관련된 기록이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는 특히 이제 온돌 문화가 되게 발달했다. 구당서 아시죠? 구당서에는 고구려의 온돌 문화가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요하 문명, 이건 이제 요하, 바로 지금 저 압록강 쪽 이쪽이 되죠. 요하 쪽에 보면은 이 구줄 형태가 되게 이렇게 나오고, 요게 이제 이 옥조 땅, 그러니까 발해, 대진국 쪽에 보면은 쪽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니까? 거기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돌 문화를 쓴 이 주인이 이 영토의 주인이죠. 근데 좀 웃기는 거는 거기다 쭉 더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죠? 시베리아 벌판이잖아, 그죠? 거기는 이런 게 더 춥지만은 구들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주인이 토지의 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장례 문화는 다 틀립니다. 이 장례 문화는 고인돌 분포가 고조선의 강력으로 우리 문화 영토다, 우리 영토다. 그러니까 고인돌이 있는 모든 분포가 있는 데까지가 우리 문화다. 우리 장례 문화다.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틀립니다. 즉, 그 고대 매장 문화는 상식 석간묘, 상식 목간묘, 이건 한국만 썼습니다. 우리가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상식, 석간묘, 석간묘, 목간묘. 이거는 우리만 썼는데, 그럼 중국은 뭘 썼냐? 중국은 토광묘를 썼어요. 흙으로 쓰는 토광묘를 쓰고, 이 일본은 온감묘를 썼습니다. 이건 왜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도 온감묘가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백제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백제에서 장례 문화를 일본으로 수출을 했죠. 그래서 일본 전역에는 무슨 묘만 있어요? 온감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문화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 문화의 주인을 알 수가 있고, 그 문화의 주인이 토지의 주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대마도에 가면은, 대마도 전체에 보면은 360기 정도의 고대 시절의 묘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은 온감묘가 2-3개 나오고, 토광묘가 1-2개 나오고, 나머지 한 360개 모두가 석관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대마도에 있는 그 민족들은 누가 살았다는 얘기야? 우리 선조들이 살았다라는 얘기야. 우리 문화가 있어요. 뒤에 또 이렇게
뭐 이 화살 무기가 나오는데 그 무기에 관련된 모든 비파형 동검이 대마도에서 나와요. 대마도 강의를 할 때 자세히 한번 제가 언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세종 시절에 뭐 쳐들어가서 뭐 저 정리를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가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무력화 시켜갖고 우리말 들어,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우리 문화가 살았다. 그러면 우리 배달족의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리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족의 그 문화를 갖고 있었고 그 문화의 주인이 바로 영토의 주인이다, 이런 거고요. 그 우리 전통적인 매장 방식은 상식 석관묘 또는 상식 목관묘고, 우아량 뭐 잘 알잖아요. 요즘 뭐 동북공정 관계 때문에 이제 우아량이 되게 이제 홍산 문화의 이렇게 산지인데, 적석총 유적지에서 석관묘가 다 발견이 되고, 이게 뭐 이게 한반도 문화하고 똑같은 문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묘.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오랫동안 만주 지방과 한반도 전역에 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한족이 살았던 데는, 지금 중국이 그게 뭐 자기네 문화라고 우기는데, 한족이 살았던 곳에 그러면은 이 어떤 석관묘나 목관묘가 있느냐?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토광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장례 문화에 본다면 우아량의 적소총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지도 참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석관묘고요. 고인돌이 이렇게 분포가 된 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쪽에 한족이 주로 살았던 데는 고인돌이 없습니다. 이게 고인돌의 분포도인데요. 이게 바로 이 선이 무슨 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고조선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분포도를 찍으면은 전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릇 문화, 그 다음에 이 무기 문화, 이 그릇 문화는 식문화이기 때문에 다 틀리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릇은 일본 그릇과 중국 그릇과 우리 한국 그릇이 다 틀립니다. 그럼 우리 모양의 그릇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나 특히 무기는 서로 교환을 안 하죠. 무기는 그 민족의 고유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무기는 타 민족과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먼저 이제 그릇 문화부터 보면, 질그릇 문화를 보면은 미송리형 질그릇을 보면은 그 문화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청동기 시대 고조선 전형적인 유물이죠, 미송리. 그래서 출토된 지리적 범위 근거에서 보면 고조선의 북쪽 경계는 지금의 요령선 북쪽 경계선, 요까지 우리 질그릇 문화가 그대로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미송리형 질그릇에, 이게 왜 미송리형이라고 하나? 미송리에서 발굴이 됐는데 그와 똑같은 형태의 질그릇은 다 우리가 미송리형 질그릇이랍니다. 지금 출토되는 황해도 북부로부터 요하 동쪽 요령성 지역과 팽이형 질그릇이 주로 출토되는 한반도 서북쪽의 거주민들,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은 동일한 종족의 계통이다. 이 식문화를 중심적으로 이루는 것은 그릇 문화입니다. 이 그릇 문화의 분포도를 찍으면은 바로 우리 그 한반도에 그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까지 했다면 그건 같은 민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제 특히 석관묘가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례 문화에서 같은 거였잖아요. 비파형 동검이 석관묘를 파헤쳤더니 그 속에 뭐가 나와요?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동검, 칼인데 악기 알잖아, 그죠? 비파형으로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이 요하를 중심으로 한 요령 지방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요령식 동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광복 전에는 만주식 동검,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부여 송궁리에 출토된 예에 따라 부여식 동검,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부여지방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만주 벌판 전체까지가 뭐가 있나는, 이 비파형 동검이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동일 무기 체계는 동일 민족이고, 그 동일 민족은 무기 문화가 같고 문화의 주인이 바로
토지의 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고조선 강역까지만 딱 분포합니다. 이 한족이나 그 위쪽에 올라가면 안 나옵니다. 이게 아까 미송영 질그릇이 이게 미송영 질그릇이고요. 자, 뭐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게 이거죠. 이게 지금 요 표시가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 비파형 동검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넘어가면은 이쪽에 한족이 주로 살았던 곳에는 비파형 동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가 그 우리 고조선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이래서 여기는 뭐 중심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이 송화강까지가 대부분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한번 그 백두산 문화를 얘기하는데 이 송화강 문화를 잘 알아요. 우리 예전에 이제 한강 문화, 한강의 기적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강의 기적보다 중요한 게 우리는 뭐 주로 대동강, 압록강, 두만강 얘기하는데 송화강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송화강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아사달 문화가 만들어진 게 이 송화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동이족이 살았던 분포지가 바로 이 녹색선 정도가 되고 대부분 고조선의 세력이 여기까지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요렇게 이게 바로 요게 뭐냐면은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이 발견된 거. 그러니까 고인돌 장례 문화와 무기 문화를 합쳐 보니까 대충 고조선의 지도가 나오더라.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형 토론입니다. 그래서 복식 문화, 이 의복 문화. 참 요즘에 이게 내가 오늘 이 자료에다 넣어서 써야 되는데 한복 문화를 자기네 문화라고 많이 우기고 있죠. 여러분들 한푸하고 한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세요? 우리는 남자들은 다 바지를 입었는데 한푸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습니다. 근본적으로 중국의 한푸 문화하고 우리 한복 문화는 뭐 여러 가지에서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국과 구별되는 한민족 복식, 의복을 얘기합니다. 복식 문화에 특히 이제 머리 양식에 따른 홍산 문화에서 상당히 틀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방 지역과 구별되는 한민족의 복식의 고유한 특징은 이제 머리 모양 양식에 이제 홍산 문화에서 이제 옥고라는 게 있어요. 고조선의 변이나 책, 절풍 양식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즉 한족과는 의복 문화 자체가 틀리다. 그래서 이후에 고구려, 동부여, 백제, 신라, 가야 이게 이제 표지물로서 이제 유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조선 문명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고조선에서는 모든 복식에 달개장식이 나옵니다. 달개장식이 나온 곳은 다 우리 고조선 문화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개장식의 주된 장식 기법으로 다양한 재료 양식, 문양 형태, 기법 등이 독창성을 가진 우리 고유의 의복 양식이고 복식 유물 가운데 가장 양적으로 풍부하고 고유 양식과 문양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복식 유물은 달개장식과 가락바퀴, 옥장식도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중국이나 북방 지역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았던 것만 나타납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처럼 지속적인 발전 양상인데 이게 바로 우리 달개장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잘 알잖아요. 옥고. 옥으로 된 옥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사람들은 모두 가죽관을 쓰고 사인의 새의 깃을 더 꼽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 고구려의 그 묘 속에 이 벽화 그리고 보면 깃털이 꽂고 있는 거 있죠. 다 그게 우리 그 문화형 토론 그걸 갖고 연구하면은 그까지가 누가 살았느냐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사에서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절풍을 썼고 그 다음에 그 모양과 변과 같으며 사이는 모두 새깃을 더 꼽았다. 뭐 이런 것들이 문헌상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새털, 깃을 이렇게 꼽았던 무용총회에서 이렇게 기마인에 쓴 이게 절풍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이 민족마다 틀리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식 문화로 본 고조선의 강력입니다. 요게 이제 가락,
반지 출토지, 청동 장식 단추 출토지, 나뭇잎 모양 장식 출토지, 긴 고리 모양 허리띠 장식 출토지, 긴 네모 모양 가편 출토지, 구분 옷과 옥장식 단추 출토지, 절풍 양식 관모 착용, 이런 것들을 분포도를 보니까 여기에 집중돼 있더라. 이게 바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어떤 집중된 형태 아니야. 이쪽에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민족은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땅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실 문화도 이제 각 나라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왕가는 곧 왕권을 상징하는 가득의 당 시대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하나의 구조물이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추구했던 정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던 공간의 범위는 고조선을 그대로 받았죠. 고구려는 고조선을 이은 고구려의 원형과 나뭇잎 양식과 금제관식, 금동제관식 출토 범위, 요게 나타난 출토 범위는 다 고조선의 땅이다. 즉 고구려는 고조선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고구려 문화를, 물론 이제 백제 신라는 뭐 한반도 내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따질 거 없고 북방 영토가 어디까지냐를 봤을 때 고구려는 고조선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아까 얘기했던 금동제관식이나 금제관식 이런 것들이 출토 범위를 보면은 우리가 문화 영토를 알 수가 있다. 고구려가 전쟁사를 통해 추구했던 고조선의 천하 질서는 지도에 표기된 강력의 목표인데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왕권과 밀접한 왕관의 양식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왕관이 대내외적으로 발휘하고자 했던 정치적 기능이다. 그러니까 포함자. 그러니까 신라의 이 왕관하고 고구려의 왕관은 틀립니다. 서천왕 시기에 고구려는 금동관 테둘레에 세움 장식을 세운 왕관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고구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이 금관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고구려 역사를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신라 왕관을 많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금관에 관련된 건 고구려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물론 백제나 이 신라가 상당히 섬세한 면이 있고 우리가 자주 접하니까 이제 이쪽을 많이 아는데 요게 바로 이 황실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기 4세기 무렵, 서기 5세기 무렵까지 고구려 금제관식 출토 지역이고요. 여기는 금제관식, 그러니까 전도 명릉왕인데 금제관식 전강 서군 금관 출토 지역이고요. 여기는 가장 오래된 것이죠. 서기 3세기경, 서기 4세기 말까지 고구려의 이쪽에 금제관식 출토 지역인데 이게 뭐를 뜻하냐면은 이 고구려의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분포가 바로 우리 고조선의 강력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문화 영토로 보면 간도의 영토권, 이 간도가 아니고 북방 영토를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북방 영토의 그는 간도 한반도의 동일 문화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도 지역은 우리의 문화 영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지금도 연변에 가면은 우리 아리랑이 그대로가 한국말이 통하고 우리 한복을 입고 있고 우리 명절을 그대로 세우고 있고 이래서 당연한 건데 고조선 고구려 발해와 동일적으로 동일 문화권이고 주거, 장례, 복식, 황실, 음식, 무기 문화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도 동일 문화권이다. 이렇게 우리 고유의 풍습, 명절, 보존 및 생활을 그대로 민족학교, 신문, 잡지 발행, 민족의 언어가 그대로 유지되는 곳이 바로 이쪽이다. 그래서 북방 영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관심은 아까 국경에 의한 유조 변칙도 좋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문화적 접근에 의한 부분을 중요시 여기면 된다. 그래서 문화 영토로 보면 간도의 영토권은 간도는 한민족 민족사적 생활 영토권이다. 그 영토에 대한 인식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인식을. 그래서 경제 영토의 개념으로 봐도 되고 민족사적 생활 영토로 인정을 하고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원을 이쪽에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족을 괜히 미워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통일 한국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죠?
간도 북방 영토를 찾아야 됩니다. 간도를 찾게 되면 그 위에 만주를 찾을 수 있고 이쪽에 연해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영토 간의 인식이 필요한데 지배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압록강과 두만강을 북방의 한계로 한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공간 개념보다 시간적 개념의 영토 인식, 즉 고조선 시대의 영토까지를 우리의 영토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과거의 영토에 대한 자부심 및 미래 영토화를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영토론에 의한 새로운 영토 인식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진화에서 동북공정을 갖고 엄청 난리를 많이 치고 있는데, 동북공정의 대응 논리로서 우리는 이 문화용토론을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쪽에 만주나 간도에 있는 이 줄토물에 관련된 뭐 이런 문화가 지금 한족이 중심이 되어 있는 현재 중국의 중심지인 베이징과 이제 상해 이런 쪽하고 동일 문화라고 하면 그게 누구 문화겠어요? 누구 역사겠어요? 당연히 중국 역사겠죠.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역사, 유물, 문헌, 고고학적 모든 자료는 우리 한반도 문화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북공정 대응 논리에서 이제 동북공정은 이제 기본 논리가 역사 침탈을 통해서 문화 침탈 그리고 영토 침탈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알게 될 게 역사의 주인은 문화의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문화의 주인이고 문화의 주인은 영토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간도 지역은 한반도 문화이기 때문에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는 한반도의 역사고 한반도 역사의 주인인 우리가 영토의 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영토의 주인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문화권자가 영토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주권자가 영토 주권자다. 그러니까 북방 영토가 문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문화 주권자가 그 영토 주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 경계는 국제법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은 영토 인식 확대로 경제 영토, 잠재적 영토 관 민족사적 생활 영토론에 의한다라고 하면은 국제법에 의한 국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는 우리 영토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영토화를 할 수 있는 이 북방 영토, 간도와 만주, 연해주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자부심과 이게 바로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이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문화영토론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갖고 왔던 우리 문화의 주권을 가진 문화 주권이 영토 주권이었는데 그 땅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문화 영토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